철썩? 뜨겁고 묵직한 무언가가 제 오른쪽 뺨을 강타했습니다. 아! 비명과 함께 몸이 뒤로 넘어갔습니다. 바닥에 깔린 신문지가 찍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임신 8개월 남산만 한 배가 바닥에 쿵 부딪히며 뱃속 아이가 격하게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배를 감싸 줄 새도 없었습니다. 얼굴이 불에 타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프라이팬에서 꺼낸 펄펄 끓는 기름을 머금은 김치전. 덩어리가 제 눈두덩이와 볼, 턱까지 넓게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어머, 미안해서 어째? 손이 미끄러졌네. 형님, 최화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놀란 기색 하나 없이 비웃음이 섞인 건조한 목소리. 저는 흐릿한 눈을 들어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빈 접시를 든 채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듯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1995년 추석 전날이었습니다. 제가 시집 온 지 1년, 형님이 시댁에 들어와 산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사업한다는 핑계로 돈을 날린 아주버님 때문에 형님네 식구는 시댁 2층에 짐을 풀고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얹혀 사는 주제에 형님은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된 양저를 부려먹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제사상에 올릴 전 300개를 부치고 있었습니다. 부엌은 환기가 안 돼 연기로 가득했고 저는 입덧 때문에 위액이 넘어오는 걸 억지로 삼키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거실 소파에 누워 잡지를 넘기며 입으로만 지시했습니다. 동서, 전 색깔이 왜 그래? 좀 노릇하게 못해? 친정에서 그런 것도 안 가르치던? 시어머니는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인화야, 형님은 비위가 약해서 기름 냄새 맡으면 안 된다. 내가 손이 빠르니 얼른 해치워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마지막 메뉴인 김치전을 부칠 때였습니다. 지친 탓에 간을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한 접시를 구워 형님께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형님은 젓가락으로 전을 찢어 입에 넣더니 씹지도 않고 뱉어냈습니다. 아, 너 미쳤니? 형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금독에 빠뜨렸어? 이걸 사람 먹으라고 내온 거야? 일부러 엿먹이는 거지 지금? 죄송해요 형님. 제가 입덧 때문에 입맛이 없어서. 핑계대지 마. 가난한 집구석에서 보고 배운 게 없으니 음식 꼬라지도 이 모양이지. 그 말 끝에 형님은 들고 있던 접시의 손목을 확 꺾었습니다. 접시 안에 담긴 갓 지져낸 뜨거운 전을 제 얼굴을 향해 정확히 뿌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얼굴을 감싸쥐고 바닥을 구르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소란스럽게.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더니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김치전을 주워 올렸습니다. 에구, 아까운 걸 다 버렸네. 칠칠 맡기는. 내일 제사상에 올릴 건데 이걸 어쩌냐. 며느리의 화상보다 바닥에 떨어진 밀가루 덩어리가 더 중요한 사람들. 그때 퇴근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인화야, 너 얼굴이 왜 그래? 형님이 선수를 쳤습니다. 도련님, 동서가 내가 잔소리 좀 했다고 시위를 하네. 전 부치다 말고 엎어버리잖아. 내가 놀라서 원. 남편은 제 붉게 부어오른 뺨을 보고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화야, 좋은 날 왜 그래? 형수님 놀라셨잖아. 얼른 가서 씻어. 그날 밤 화장실 거울 앞에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뺨 전체에 물집이 잡혀 진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 찍힌 낙인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아랫배가 쥐어짜듯 아파왔습니다. 김치전 사건 때 바닥에 쿵 하고 엉덩방아를 찧었던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그 후로도 쉴 새 없이 이어진 스트레스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다리 사이로 뜨뜻하고 축축한 것이 쏟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불을 들춰보니 시트가 붉은 피로 흥건했습니다. 여보, 여보, 일어나봐. 피가. 저는 자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남편은 잠결에 귀찮다는 듯 팔을 뿌리쳤습니다. 아, 피곤해. 내일 병원 가. 별일 아니겠지. 결국 저는 새벽 2시 만삭의 몸으로 혼자 택시를 잡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택시기사 아저씨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놀라 물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에 화상 자국에 피까지. 응급실에 도착해 수술대에 올랐지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산모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태반이 조기 박리되었고 아이 심장 소리가 안 들립니다. 수술이 끝나고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뱃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 아이는 세상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차가운 수술실에서 떠났습니다. 퇴원하고 힘없는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던진 첫마디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칠칠 맞은 년 몸 관리 하나 똑바로 못해서 너는 어미 자격도 없다. 소파에 앉아 과일을 깎던 형님이 거들었습니다. 동서, 평소에 그렇게 예민하게 굴더니 결국 사단이 났네. 아이가 복이 없어서 그래. 다 내 업보다. 내 얼굴에 뜨거운 기름을 부어 아이를 놀라게 한 사람이 내게 업보를 운운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슬픔이 증발하고 그 자리에 시커먼 도끼가 들어찼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내 아이를 죽였다. 이제 나는 엄마가 되는 대신 너희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돈의 주인이 되겠다. 그날 새벽 저는 짐을 쌌습니다. 가진 거라곤 낡은 옷 몇 벌과 결혼 폐물로 받은 얇은 금반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식탁 위에 올려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화상 입은 뺨을 스치는 새벽바람이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이 모멸감을 너희들에게 되돌려주겠다고.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시장통 설거지, 포장마차, 한바집 식모.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고 지문이 닳아 없어질 때쯤 저는 연 매출 30억 원의 한식당 대가의 오너, 셰프가 되었습니다. 얼굴의 흉터는 수차례 수술로 옅어졌지만 제 마음속의 불길은 단 하루도 꺼진 적이 없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사무실 창밖을 보며 30년 전 그날을 떠올리고 있는데 격리과장 박미정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이번 주방 세척 파트 지원자 이력서입니다. 나이가 좀 많긴 한데 사정이 너무 딱해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는 무심코 이력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성명 최하연, 나이 64세, 주소 서울시 강북구 반지하.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흔한 이름이었지만 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코끝에서 김치전 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세월에 찌들어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머리는 염색을 못해 희끗희끗했지만 얇은 입술과 표독스러운 눈매. 30년 전 저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던 형님, 그 여자가 맞았습니다. 강 실장,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힘을 주어 불렀습니다. 강창민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 지금 와 있나요? 네, 면접 대기실에 있습니다. 꼴이 말이 아닙니다. 빚쟁이에 쫓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돌려보낼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매직미러가 설치된 면접실 관찰 공간으로 갔습니다. 유리 너머로 형님이 보였습니다. 명품만 두르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유행 지난 등산 점퍼에 흙탕물이 튄 운동화.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으며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 오만하던 종갓집 맏며느리가 제 식당의 가장 밑바닥인 설거지 자리를 구하러 온 것입니다. 강창민 실장이 면접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최화연 씨 되십니까? 네. 형님은 의자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식당 경력이 전무하시네요. 저희 주방 일이 많이 고됩니다. 하루 종일 서서 무거운 뚝배기 날라야 하는데 연세에 괜찮으시겠어요? 형님은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 왕년에 집안 살림 도맡아에서 손 빠릅니다. 힘도 좋고요. 시켜만 주시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제발 써주세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저기, 면접관님, 혹시 합격하면 가불도 좀 될까요? 제가 당장 급전이 필요해서. 첫 면접에서 가불이라니 인생이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증거였습니다. 30년 전 생활비가 모자라 돈 좀 빌려달라던 제 머리 위에 지폐를 뿌리며 거지근성이라고 비웃던 여자가 이제는 제 직원에게 돈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터폰을 눌러 강 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채용하세요. 강 실장이 놀란 눈으로 거울 쪽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내 정체는 절대 비밀로 해요. 사장이 누군지 알면 도망갈 위인이니까. 저는 유리 너머의 형님을 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서 와, 형님, 내 지옥에 온 걸 환영해. 다음 날 아침 9시, 형님은 최하연. 명찰이 달린 주황색 앞치마를 입고 주방에 나타났습니다. 세척 팀장인 박수진이 고무장갑을 던져주며 소리쳤습니다. 최하연 씨, 멍하니 서서 뭐해요? 여기 뚝배기 쌓인 거 안 보여요? 형님은 화들짝 놀라 허둥지둥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점심 12시 피크타임이 시작되자 주방은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수백 개의 그릇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들어왔고 뜨거운 스팀과 음식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남이 해주는 밥만 먹던 형님이 버틸 수 있을 리 없었죠. 아이고 뜨거워. 아, 내 허리. 형님은 10분도 안 돼서 곡소리를 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쨍그랑. 형님의 손에서 미끄러진 무거운 도자기 접시 5장이 바닥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주방의 모든 동작이 멈추고 시선이 형님에게 꽂혔습니다. 아줌마, 지금 제정신이야. 팀장이 달려와 깨진 조각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접시가 얼마짜린 줄 알아요? 오늘 일당 다 털어도 못 갚아. 형님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아니, 그릇이 너무 무거워서. 그리고 물이 너무 뜨겁잖아요. 장갑도 미끄럽고. 형님은 습관처럼 남 탓을 하며 변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야지 어디서 말대꾸예요? 이거 변상하셔야 합니다. 월급에서 깔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팀장의 말에 형님은 입을 삐죽거리며 쭈그리고 앉아 깨진 조각을 치웠습니다. 사람을 뭘로 보고. 나도 왕년엔 이런 그릇 백화점에서 세트로 사서 쓰던 사람이야. 내가 누군 줄 알고. 궁시렁거리는 그 입. 30년이 지나도 자신이 귀한 사람이라는 그 오만한 착각은 변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는 2층 사무실 CCTV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가운 커피를 마셨습니다. 30년 전 제가 접시를 깼을 때 밥값도 못하는 년이라며 구박하던 시어머니와 형님의 모습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이제 밥값을 증명해야 하는 건 바로 당신입니다. 무릎을 꿇었던 그날 오후였습니다. 형님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주방 뒷문,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시댁에서 쫓겨나던 날처럼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죠. 그때 형님의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액정이 금이 간 낡은 스마트폰. 발신자를 확인한 형님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호진이니? 너 어디야? 형님의 절박한 외침이 빗소리를 뚫고 제 사무실 창문 틈으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블라인드 틈으로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아들이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형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장님, 제발이요. 며칠만. 1,500을 당장 오늘까지 어떻게. 사채업자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험한 욕설이 들리는지 형님은 전화기를 귀에서 떼지도 못한 채 몸을 한껏 움츠렸습니다. 아들이 연락이 안 돼서 제가 꼭 갚을게요. 제발 집에만 찾아오지 마세요. 며칠만, 딱 며칠만 시간을. 전화가 뚝 끊긴 모양입니다. 형님은 아이고 소리를 내며 벽에 머리를 쿵쿵 찧었습니다. 1,500만 원. 강남 사모님 시절엔 백화점 쇼핑 한 번이면 없어질 돈이었겠지만 지금 빈털터리 노인이 된 형님에게는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거액이었습니다. 그 돈이 없으면 오늘 밤 당장 험한 꼴을 당할 게 분명했습니다. 형님은 젖은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돈 나올 구멍.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돌리던 형님의 시선이 마침내 홀을 순찰하고 돌아오던 강창민 실장에게 꽂혔습니다. 실장님, 강 실장님. 형님이 빗속을 뚫고 맨발로 뛰어나가듯 강 실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강 실장이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여사님, 왜 이러십니까? 무슨 일 있어요? 저기, 돈 좀. 회사에서 갚을 좀 안 될까요? 제가 죽게 생겨서 그래요. 1,500. 딱 1,500만 있으면 되는데. 형님은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길바닥에서 강 실장에게 매달렸습니다. 강 실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제 사무실 쪽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블라인드 뒤에서 그와 눈을 맞췄습니다. 강 실장의 눈빛이 묻고 있었습니다. 점장님, 이 상황 어떻게 할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실장은 한숨을 내쉬며 형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기다리세요. 제가 점장님께 보고 드려보겠습니다. 하지만 장담은 못합니다. 강 실장이 사무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형님은 비를 맞으며 두 손을 모아 빌고 있었습니다. 저 굳게 닫힌 사장실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면서요. 그 문 뒤에 누가 있는지도 모른 채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의자에 깊게 몸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형님을 영원히 묶어둘 로비 문서 특별 대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강창민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의 단호한 걸음걸이와 달리 그의 발소리에는 묘한 망설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가 제 책상 위에 내려놓은 서류도 빗물에 약간 젖어 있었습니다. 직원용 급여갑을 신청서. 삐뚤빼뚤하게 적힌 글씨는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한 달 세 살이 쏙 빠져 콩껍질처럼 바싹 마른 형님의 영혼이 담긴 투항 문서나 다름없었습니다. 점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창민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최화연 여사님, 사체 쪽에 손을 댄 것 같습니다. 며칠 전부터 독촉 전화가 오는 걸 목격했습니다. 급한 불을 끄려면 1,500만 원이 당장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1,500만 원이라.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습니다. 입안에서 그 액수를 굴려보았습니다. 30년 전 제가 친정아버지 병원비를 위해 빌리려 했던 돈. 그때 형님은 제게 30만 원을 던지며 거지 근성이라며 침을 뱉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자가 제게 1,500만 원을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운명이란 놈은 참 짓궂기도 하고 정확하기도 하더군요. 창민 씨, 네, 해줍시다. 전액 다. 창민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규정 위반입니다. 입사 2달 차 직원에게 1,000만 원 단위 대출은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조건은 확실히 거세요. 제가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별도 계약서를 꺼내 밀었습니다. 일반적인 근로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이 가게에 뼈를 묻겠다는 각서나 다름없는 종이었죠. 이자를 탕감해주는 대신 원금을 갚을 때까지 퇴사 불가. 중도 퇴사 시 위약금 1.5배. 월급의 30%는 자동 공제. 이 조건에 동의하면 바로 송금해주라고 하세요. 창민이 계약서를 훑어보더니 미간을 좁혔습니다. 그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게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사람 하나를 완벽하게 쫌매는 족쇄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린 눈치였습니다. 점장님, 이건 구제가 아니라 구속인데요. 선택은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밖에서 사채업자한테 뜯기든 안에서 나한테 묻기든. 저는 펜 끝으로 책상을 톡 두드렸습니다. 진행하세요. 창민은 잠시 저를 응시하다가 말없이 서류를 챙겨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묘한 의구심이 읽혔습니다. 하지만 멈출 생각은 없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다시 문이 열리고 창민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형님이 지장을 찍은 계약서와 대출 실행을 위해 받아온 형님의 신분증 사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민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결제를 받으러 온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해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본 사람처럼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했습니다. 돈은 바로 입금될 겁니다. 그가 서류를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손을 떼지 않고 서류를 꾹 누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죠? 뭐 문제라도 있나요? 점장님. 창민이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제가 최화연 여사님 신분증을 복사하다가 주소를 봤습니다. 성북동 0번지.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성북동. 제가 시집살이를 했던 그 지옥 같았던 집 주소. 그리고 예전에 점장님이 술 한잔 하시면서 흘리듯 말씀하셨던 얘기가 기억났습니다. 30년 전 성북동 시댁에서 쫓겨났을 때 형님이라는 분이 돈 봉투를 얼굴에 던졌다고. 창민의 시선이 제 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제 반응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저 우연이라고, 비슷한 주소일 뿐이라고 둘러댈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숨기기엔 제 칼날이 너무 많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창민이 계약서에 찍힌 형님의 붉은 지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분입니까? 점장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다는 그 형님이. 사무실 안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30년 전 추석, 내 얼굴에 펄펄 끓는 김치전을 던져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 화상을 입힌 여자. 그리고 그날 밤 그 충격으로 내 뱃속의 아이를 유산하게 만든 여자.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형님의 신분증 사본을 집어들었습니다. 흑백으로 인쇄된 형님의 얼굴이 저를 보고 웃는 듯 우는 듯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지금 내 가게 주방에서 내 돈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창민은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가 냉철한 사업가인 줄만 알았지 이런 뜨거운 복수의 불덩이를 품고 사는 여자인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알고 채용하신 겁니까? 처음부터? 네. 이 돈 빌려주면 저분 정말 꼼짝없이 점장님 손아귀에 잡히는 겁니다. 평생을요. 그걸 원하시는 겁니까? 창민 씨.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블라인드 사이로 주방 쪽이 보였습니다. 형님이 쪼그리고 앉아 양파를 까고 있는 모습이 어렴풋이 비쳤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망가뜨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알려주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비참해진다는 게 어떤 건지,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한테 짓밟히는 기분이 어떤 건지. 저는 창민을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빙긋 웃어 보였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서글프고도 잔인한 미소였을 겁니다. 이제 창민 씨도 공범이에요. 내 비밀을 알았으니까. 창민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제 곁을 지키겠다는 묵묵한 다짐처럼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서류 금고에 넣겠습니다. 아무도 못 보게. 창민이 나가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묵직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돈이라는 족쇄는 채워졌고 내 오른팔은 진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 형님에게 내가 누구인지, 이 가게의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는 일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브레이크 타임. 강창민 실장이 형님을 데리고 사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의자를 창가 쪽으로 돌려 등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얼굴을 보여줄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앉으세요, 최화연 여사님. 창민의 건조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자가 끌리는 소리, 형님의 거친 숨소리. 실장님, 정말 되는 겁니까? 1,500. 정말로요? 형님의 목소리는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처럼 절박했습니다. 창민이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점장님 특별 승인 떨어졌습니다. 생활안정자금 1,500만 원. 단 조건은 들으셨죠? 전액 상환 전까지 퇴사 불가. 월급의 30% 공제. 네, 다 합니다. 무조건 합니다. 제발 돈만. 형님이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제가 의자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상태라 눈만 보였을 겁니다. 형님은 저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드님 때문이라고 하셨죠. 제가 낮게 변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님이 움찔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목숨 같은 아들이에요. 그 아이 잘못되면 저도 죽습니다. 목숨 같은 아들. 그 단어가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내 아이의 심장은 멈췄는데 형님의 아들은 살아서 도박빚이나 만들고 있다니. 책상 아래서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아랫배를 감싸쥐었습니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는데 여전히 30년 전의 통증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서명하세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떨렸습니다. 형님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꺼내 인주를 묻혔습니다. 붉은 인주. 그 색깔이 그날 밤 제 다리 사이로 쏟아졌던 핏물처럼 보였습니다. 형님이 최화연 이름 석자 옆에
붉은 지장을 꾹 눌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제 죽은 아이의 핏값으로 형님의 남은 인생을 사는 거래였습니다. 입금됐습니다. 창민의 말에 형님은 연신 허리를 굽히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형님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 저는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어 던졌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형님, 그 돈으로 아들을 살리세요. 그리고 평생 그 아들의 짐을 지고 내 지옥에서 사세요. 내 아이는 세상 빛도 못 봤는데 당신 아들은 지옥 맛을 좀 봐야 공평하니까. 일주일 뒤 가게로 잡지사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성공한 여성 CEO 특집 인터뷰입니다. 대표님, 사진 한 장만 찍으시죠. 평소라면 거절했겠지만 이번엔 승낙했습니다. 일부러 점심 장사가 끝나고 직원들이 쉬는 시간에 주방 한가운데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형님이 세척실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대표님, 시장통 국밥집에서 시작해 연 매출 30억 대가를 일구셨는데요. 요식업을 시작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기자의 질문에 저는 형님 쪽을 힐끗 보며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30년 전 시댁에서 겪은 김치전 사건 때문이었죠. 세척실에서 그릇을 닦던 발그락 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임신 8개월이었어요. 시댁 형님이. 제가 부친 김치전이 마음에 안 든다며 뜨거운 전을 제 얼굴에 던졌죠. 그 쇼크로 뱃속의 아이를 유산했습니다. 주방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직원들이 숨을 죽였고 기자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끔찍한 일이. 네, 그때 맹세했죠. 내 아이를 죽인 그 가난과 무력함에서 벗어나 반드시 돈을 벌어 복수하겠다고. 쨍그랑. 세척실에서 접시가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은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기자님. 이 기사 꼭 메인으로 실어주세요. 그날 저녁 형님이 제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노크도 없이 예의도 없이. 너였니? 형님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형님의 손에는 오늘 찍은 제 사진이 띄워진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 김치전의 눈물, 유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오너 셰프 박인화. 저는 서류를 덮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형님. 이제야 알아보시네. 인화야. 그 이름 부르지 마세요. 제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여기서 나는 당신 사장이고 당신은 내 돈 1,500만 원을 빚진 채무자일 뿐이니까. 형님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설마 처음부터 알고. 네, 다 알고 뽑았어요. 형님이 내 아이 죽인 그 손으로 얼마나 비참하게 늙어가는지 보고 싶어서. 형님의 눈동자에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제 발로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집어넣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정체가 밝혀졌으니 형님이 도망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500만 원이라는 족쇄는 강력했습니다. 형님은 도망치는 대신 쥐새끼처럼 비열한 짓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피해자인 저를 미친년으로 만드는 전략이었죠. 며칠 뒤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장님, 예전에 유산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받았대. 그래서 성격이 저렇게 칼 같은 거래. 히스테리래. 출처는 뻔했습니다. 형님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휴게실 밖에서 형님이 직원들에게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동서가 그때 애 잃고 나서 반쯤 미쳐 있었거든. 시어머니한테 대들고 밥상 없고 난리도 아니었어. 내가 그거 말리다가 실수로 그런 건데 그걸 저렇게 독하게 기억하고 있네. 기가 막혔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내 가장 아픈 상처인 유산을 자신의 방패막이로 삼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존경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에서 불쌍하지만 무서운 여자를 보는 눈빛으로 형님은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형님이 그토록 끔찍이 아끼던 아들 한우진이었습니다. 제가 유산하지 않았다면 지금 저 나이쯤 되었을 제 조카이자 원수의 아들. 사장님, 어머니 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호진은 쭈뼛거리며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말끔한 양복을 입었지만 소매 끝이 달아 있었고 눈빛은 흐리멍덩했습니다. 도박꾼 특유의 불안한 눈빛.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여기서 월급 가부를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 빚 갚기엔 좀 부족해서요. 혹시 추가로 좀 더. 기가 찼습니다. 엄마는 뼈가 부서져라 일해서 빚을 갚고 있는데 아들은 그 엄마가 일하는 가게 사장에게 돈을 더 뜯어내러 온 겁니다. 형님이 목숨 걸고 지킨 결과물이 고작 이런 괴물이었습니다. 한우진 씨, 제가 차갑게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그 돈을 빌렸는지 아세요? 노비 문서나 다름없는 각서 쓰고 빌리신 거예요. 당신 때문에. 아, 네. 알죠.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성공하면 다 갚는다니까요. 뻔뻔함은 유전인가 봅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고 형님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설거지하다 말고 왔는지 앞치마는 젖어 있었고 고무장갑도 벗지 못한 채였습니다. 호진아, 내가 여길 왜 와? 형님이 아들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너 미쳤니? 사장님한테 무슨 짓이야? 당장 나가. 형님은 저를 보며 싹싹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애가 철이 없어서.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제발 이 애는 건드리지 마세요. 아들을 등 뒤로 숨기며 벌벌 떠는 형님의 모습. 그건 삐뚤어진 모성애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고작 저런 아들이라니. 복수심보다 앞서는 건 저 모자의 인생이 너무나 하찮다는 경멸감이었습니다. 데리고 나가세요. 제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리고 형님 기억하세요. 형님 아들이 망가진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형님이 그렇게 키워서예요. 내 아이를 죽인 업보가 당신 아들을 저렇게 만든 겁니다. 형님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형님은 아들의 손을 잡고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사무실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책상 위 액자를 보았습니다. 초음파 사진 한 장 없이 떠나보낸 내 아이. 아가야, 보고 있니? 저들이 사는 꼴을. 복수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돈으로 조이고 자식으로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제가 준비한 지옥의 완성이었습니다. 불행은 꼭 약속이나 한 듯 몰려다닌다고 하죠. 가게 안의 공기가 물먹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피해자 행세를 하며 주방 분위기를 흐리는 형님까지. 주방의 열기와 직원들의 의심 섞인 시선이 뒤엉켜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말이 돌았습니다. 점장님 요즘 너무 날카로우셔. 최화연 씨한테만 유독 가혹한 거 아니야? 업무 배치는 팀장 권한이었지만 밖에서 보기엔 제가 사적인 감정으로 힘없는 노인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저는 사무실 CCTV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 형님은 구석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억울한 듯 가슴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태진 도련님, 저 좀 살려주세요. 여기 사장이 미쳐서 저를 죽이려고 해요. 당장 와서 따끔하게 혼 좀 내주세요. 네, 지금 당장요. 형님이 지원군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을 진실로 만들어줄 가족이라는 이름의 떼거리들. 저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잘 됐습니다. 하나하나 찾아갈 필요 없이 제 발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오겠다니. 저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강 실장, 오늘 불청객들이 좀 올 겁니다. 막지 말고 다 사장실로 들여보내세요. 예상대로 가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사장 나오라고 해. 어디서 사람을 이따위로 부려먹어? 익숙한 목소리. 전 남편 한태진이었습니다. 그 뒤로 치맥이 있는 시어머니, 며느리 해리, 아들 호진까지 온 가족이 총출동했습니다. 형님의 거짓말에 속아 악덕 사장을 응징하러 온 정의의 사도들처럼요. 이미 남남이 된 사람들이지만 형님의 선동에 넘어가 때로 몰려온 겁니다. 사장실 문이 벌컥 열리고 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당신이 여기 사장이야? 우리 형수님을 학대. 앞장서서 소리치던 한태진이 저를 보자마자 입을 딱 벌리고 굳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도 눈을 비비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너는 인화 아니냐? 제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다들 살아는 계셨네. 남의 영업장에 때로 몰려오고 형님이 시어머니 뒤에 숨으며 꽥 소리쳤습니다. 옛날에 지가 애 유산한 거 가지고 앙심 품고 나한테 복수하는 거라고. 어머니, 도련님, 얼른 한마디 해주세요. 전 남편 태진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인화야. 내가 어떻게 성공했다더니 진짜였어? 한태진 씨. 제가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여기 싸우러 온 거 아니었어? 형수님 괴롭히는 악덕 사장 혼내주러 왔다며. 해봐. 혼내보라고. 가족들이 쭈뼛거리는 사이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 해리가 나섰습니다. 과거에 시댁 식구였다면서요? 그렇다고 공과 사는 구분하셔야죠. 개인적 원한으로 늙은 시어머니를 학대하는 건 학대? 제가 헛웃음을 터뜨리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야, 한태진. 내가 말해. 뭘? 30년 전 추석, 성북동 그 집에서 내 형수가 나한테 무슨 짓 했는지 여기 있는 내 조카 며느리랑 조카한테 똑똑히 말하라고. 태진이 형님 눈치를 보며 우물쭈물했습니다. 그게 형수님이 실수로. 똑바로 말 안 해. 제가 고함을 지르자 태진이 질끈 눈을 감고 소리쳤습니다. 형수님이 김치전 굽던 인화 얼굴에 뜨거운 전을 던졌어. 그래서 인화가 화상 입고 그 충격으로 뱃속 아이가 유산됐다고. 사장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 혜리는 입을 틀어막았고 아들 호진도 사색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고부 갈등인 줄 알았는데 살인에 가까운 과거가 튀어나온 겁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비난하며 뿔뿔이 흩어지고 형님은 텅 빈 홀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고 며느리에게 절연당한 형님. 저는 형님을 사무실로 부르지 않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1,500만 원. 안 갚아도 됩니다. 형님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대신 이 가게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제가 알아봐둔 곳으로 가세요. 제가 건넨 건 요양병원 팜플렛이었습니다. 조리 보조 자리입니다. 숙식 제공되고 월급은 압류 안 되게 해줄 테니 그걸로 빚 갚으세요.
형님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보고 치매 노인들 밥이나 하라는 거냐? 평생 내가 제일 싫어하던 그 냄새 맡으면서 네, 그게 당신이 치러야 할 죗값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감옥에 보내거나 길거리에 나앉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안 그럴 겁니다. 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으려고요. 당신이랑 똑같은 짐승이 되면 하늘에 있는 내 아이 볼 면목이 없으니까. 형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은 이미 바닥났고 갈 곳은 그곳뿐이었으니까요. 형님이 낡은 가방을 들고 가게 문을 나설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쫓겨나던 그날처럼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문 안쪽에 서서 문 밖의 그녀를 차갑게 배웅했습니다. 습한 지하 주방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예전 같으면 구역질을 했겠지만 이제는 익숙하게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최 여사, 뭐해? 쌀 안 씻고. 젊은 영양사의 호통에 형님이 허둥지둥 쌀포대를 들어 올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형님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배식을 했습니다. 아이고, 맛있다. 고마워요. 침을 흘리며 밥을 받아먹는 치매 노인을 보며 형님은 문득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방치했던 시어머니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밥을 해준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형님은 퉁퉁 불어 터진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캐럿 다이아 반지는 온데간데였고 굵어진 마디와 검버섯만 남은 손. 그제야 형님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자신이 귀찮다고 방치했던 시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업보라는 독설에 상처 입고 피눈물 흘리며 집을 뛰쳐나갔던 동서. 그때 동서를 위로하기는커녕 비웃었던 자신. 지금 남의 밥을 짓고 있다는 게 기가 막힌 업보였습니다. 형님은 주머니에서 폴더폰을 꺼내 문자를 썼습니다. 지우고 쓰기를 반복하다 결국 짧은 한 문장을 전송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미안했다. 그 문자를 받은 날도 비가 왔습니다. 가게 마감을 하고 모두가 떠난 텅 빈 주방.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니까요. 형님은 형님의 부엌에서, 저는 제 부엌에서 각자의 몫을 살아가면 그뿐입니다. 저는 프라이팬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피해 다녔던 음식, 김치전을 굽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름 튀는 소리가 더 이상 제 살이 타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맛있고 경쾌한 소리, 노릇하게 익어가는 붉은 전을 보며 저는 웃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창민이었습니다. 퇴근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더군요. 혼자 드시기엔 양이 좀 많은데요. 그가 자연스럽게 맞은편에 앉으며 막걸리 병을 꺼냈습니다. 이거 30년 만에 부친 거예요. 알아요. 냄새가 기가 막히네요. 창민이 젓가락으로 전을 찢어 제 접시에 올려주었습니다. 드세요. 점장님, 이제 아픈 기억 말고 맛있는 기억으로 덮으시죠. 저는 그가 건넨 김치전을 입에 넣었습니다. 뜨겁고 매콤하고 따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그 맛이 위로가 되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맛있네요. 그렇죠? 제가 비 오는 날엔 막걸리도 잘 맙니다. 우리는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세차게 내렸지만 제 마음속의 장마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보고 있니? 엄마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겠지만 그 흉터는 제가 살아남았다는 훈장입니다. 나이 60에 다시 찾은 내 이름 박인화. 그리고 이제 곁에는
따뜻한 밥을 함께 먹을 사람도 생겼습니다. 저는 창민이 채워준 술잔을 들었습니다. 건배할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인생 이막의 주인공을 위해서. 비가 그치면 내일은 더 맑은 해가 뜰 겁니다. 제 부엌도, 제 인생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인생의 주인공 자리는 누군가에게 물려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죠. 비 온 뒤에 땅이 굳듯 여러분의 내일도 더 단단하고 눈부시게 빛나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